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북에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례적이라며 북한도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남북 모두에 절실하다며 공동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우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회의 이후에도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립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이 실종된 공무원을 해상에서 구조하는 정황을 우리 군 당국이 보다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군의 늦장 대응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이 첩보 분석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이 우리 군 당국에 특정된 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5시간 뒤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늑장 대응 비판이 일자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북측의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정황 때문에 나중에 송환 절차 등을 밟을 걸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측이 이 씨를 처음엔 구조하려 했다가 왜 사살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단속 정장의 결심하에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하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 군 대응도 의문입니다. 북한의 구조 정황을 알고도 군 당국은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도 실종자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선은 북한이 4개월째 차단하고 있지만 국제 상선망은 모든 선박에 열려 있습니다. 외초부 16번 들면 여기 우리 해군 애들하고 북한 애들하고 막 북한에서 뭐 우리 어선이 만약에 우리 그 조업구역을 조금 이탈해도 조금만 넘어가도 남조선에서 저 모든 걸 책임져라고 막 쏴댑니다. 6월 이후에도 그런 소리를 들려요 잘. 시신 훼손과 월북 의사 표명 여부도 남북 간 발표 차이로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요청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건 부장관은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은 대화 제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내용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들이 실현되려면 한미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화엔 열린 입장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We cannot do it by ourselves. The USNROK cannot do this by ourselves. We need the DPRK engaged, and we remain open to that discussion with them when they're prepared. 이 밖에도 한미동맹 이슈를 포함해 최근 북한군에 의한 비극적인 공무원 피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그동안 비건 부장관과 나눈 얘기 중에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했을 뿐 북핵 문제 해법이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국의 공동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한미 간 협의와는 별도로 워싱턴에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때 중국의 보복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동맹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가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기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어 온 곳인데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이란 제재 보고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불법 석탄 수출과 정유 제품 수입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곧바로 재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북한 선박에 석탄 밀 수출이 포착된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43개 회원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을 수입했다며 연말까지 추가 정유 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과거보다 신속하게 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외압은 없었고 부대 미복귀 의혹 역시 군무 이탈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휴가는 2차례 병가와 1차례 정기 휴가였습니다. 검찰은 우선 병가는 의사 진단서 등에 근거했고 의무 기록을 통해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병가 이후 나흘간 사용한 휴가는 휴가 시작 4일 전에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두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따라서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 장관 측이 부인했던 당직 병사와 서 씨와의 통화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휴가 승인 사실이 당직 병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나 청탁도 없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모 씨가 지원 장교와 3차례에 걸쳐 통화했지만 모두 절차를 안내하거나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최 씨와 추 장관과의 SNS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휴가 연장 지시는 없었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군 민원실에 서 씨의 부모가 전화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 내용에 대해서도 통신 내역은 보존 기한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보좌관과 지역대장을 불기소하고 현역인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 검찰부에 송치했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휴가 특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가 2위로 잠시 떨어졌다 다시 정상을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현지 언론도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7명의 아이돌이 엮어내는 경쾌한 율동과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또 한 번 미국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핫백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매 직후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 잠시 내려앉았었는데 다시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듀오나 그룹의 노래가 통산 3주 이상 1위를 기록한 것은 2년 만입니다. 특히 1위에 있다 내려앉은 뒤 다시 정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더 놀랍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다운로드의 경우 발매 5주 차에 1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핫백 1위 복귀가 공개된 후 팬들 덕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민철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지자는 178명으로 모두 2만 1,470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82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115명이며 사망자는 1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07명, 치명률은 1.72%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1명, 경기가 6명, 부산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추석에 10명 중 8명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지만 전국 고향 이용객이 지난해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다시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개천절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간다 해도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교육당국이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고 시험장 관리 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석우 기자가 전합니다.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장. 마스크를 쓴 감독관이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종플루가 확산하던 때입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위해 모두 2,300여 개의 별도 공간이 시험장과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전국 2,700여 명의 수험생이 이렇게 다른 층이나 건물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이 점심을 함께 모여 먹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의 경험을 살려 보다 강화된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능 시행일 1주 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재학생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험실당 수험생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책상 앞에는 침방울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시험장당 별도 시험실 5개씩을 확보해 유증상자를 위한 시험실 7,850여 개, 격리자용 시험실 750여 개를 신설합니다. 신종플루 때의 4배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시험 감독과 방역 등 관리 요원도 3만여 명 더 늘립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었던 수준의 강화된 수능 방역 조치를 준비하고 면접과 실기, 논술 등 대학별 평가에 참여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선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전국 8개 권역의 별도 고사장이 준비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41포인트 상승한 2334.49에 코스닥은 10.05포인트 오른 845.9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행정부와 야당의 협상이 재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LG전자는 하반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살펴보면 HLB 생명과학이 표적 항암제 파이로타닙의 한국 독점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최고급 호텔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위치한 이곳 최고급 호텔들은 외교와 국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곳을 찾는 전 세계 고객들로 붐벼왔습니다. 제네바의 호텔 객실 평균 점유율은 지난 2년간 약 90%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려왔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로 말 그대로 재앙과 같은 여름을 보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객실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는데요. qui a son siège, donc tout ça draine énormément de monde sur l'année, des gens qui viennent régulièrement pour des mini-congrès, et tous ces gens-là aujourd'hui ils sont à la maison, ils viennent pas dans les bureaux. Pas continuer à exploiter tous nos hôtels s'il n'y a pas un véritable changement. Et le problème, c'est qu'un chef d'entreprise a besoin de visibilité, a besoin de lisibilité. 제네바 호텔 관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던 객실 점유율이 65%나 줄어들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백화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고 있는 의류업체가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의 8월 한 달간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백화점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의류인데요. 대부분의 의류 매장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실내복은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의류업체는 실내복 판매 강화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근거리 외출에 입을 수 있는 옷을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에서의 즐거움과 관련된 업종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수요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독일에선 제일 뒷자리에 알파벳 E가 붙은 자동차 번호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뜻하는 건데요. 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오펠이 얼마 전 모카 E를 공개했습니다.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 모델인데요. 오펠은 이외에도 내년까지 전기차 모델 9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Wir investieren aber auch sehr stark in die Standorte. Als Beispiel in Kaiserslautern entsteht eine Gigafactory, wo wir in das Thema Batteriezellen investieren. 2 Milliarden Euro, große Investition.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전기차의 인기는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대 9,000유로, 우리 돈 1,200만 원 넘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8월까지 신규 허용 대수를 살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 가까이 증가했고 순수 전기차도 8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폴크스바겐의 경우 주문 후 1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사막 도로가에 모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차가 빠지면 견인비 덤터기를 씌워 돈벌이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칭하이성과 깐수성 둔항을 잇는 도로. 관광객 펀 씨는 이 도로를 지나다 모래밭에 빠진 캠핑카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캠핑카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연결하는 펀 씨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를 합니다. 이들은 근처에서 모래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휴게소 간 거리가 70km나 되는 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지나가는 차량을 유인했습니다. 도로와 화장실 사이에 모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차가 빠지면 수십만 원의 견인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펀 씨의 SNS를 통해 알려지자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둔왕시 공안국은 모래 함정을 만들어 견인비 덤터기를 씌운 일당 5명을 즉시 입건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명절 선물 등을 보관하던 택배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충남의 한 돼지 축사에서도 불이 나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지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택배 영업소 등 공장 창고가 모여 있는 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택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택배 창고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1명도 진화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또 택배 창고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인근 업체를 포함해 11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택배 창고 안에는 추석을 앞두고 1톤가량의 택배 물량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택배 창고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다수 밀집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물들이 다 경량식 샌드위치 판넬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초기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 확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자동차 공업사에 있던 차량과 정비 건물 등을 태워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8시쯤에는 전북 김제시에 있는 한 주택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충남 당진시 돼지 사육 농장에서도 불이 나 축사 4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 불로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환풍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30대 여성과 아들, 조카 등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과 민간 어선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55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가 엄마인 39살 A씨와 6살 아들, 6살 조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아이들이 위험해 보이자 엄마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였지만 이 해안가에는 때때로 높은 물결이 들이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갑자기 높은 물결이 밀려드는 일명 너울성 파도가 쳤던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동이 걔도 위험해가지고 아까 파도에 저가 구조대가 왔는데 걔도 위험해가지고 그 정도의 파도였어요. 앞서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들어 순환사고 3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와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세워진 건 3번째인데요. 공공장소로는 처음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를린의 중심 지역인 미테구의 주택가 평화의 소녀상이 주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같은 작품으로 김서영, 김운성 부부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건 이번이 3번째로 공공장소에는 처음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에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곳에 세워져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시민단체와 학자, 베를린 시민들이 제막식에 참석해 소녀상 설치를 축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네 모든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 어려운 주제인데도 서슴지 않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놀고.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 건립을 위해 베를린시 관공서와 인근 주민, 상인 등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전에 소녀상 건립을 알게 될 경우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가 과정에서부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Also es freut mich sehr, dass heute diese Friedensstatue hier aufgestellt werden konnte, weil gerade in Deutschland der Umgang mit der Vergangenheit immer noch ein wichtiges Thema ist.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피해 여성 관련 교육도 추진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초록색의 산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탈바꿈하면 가을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설악산부터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하루 늦은 겁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했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나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올해 단풍은 일교차 덕에 단풍빛이 더 아름다워지고 단풍이 물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다음 날에도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 등 25도 안팎까지 올라 좀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